국내에 전국이 막 혼란한 상황이지만 사실은 국제적으로는 또 다른 차원의 전쟁 양상이 진행되고 있죠. 예, 자료 있으면 자료도 좀 자료도 주시고요. 자, 오늘 2부는 김동수 전 북한 외교관 출신이시죠. 북한의 아주 중요한 여러 상황들을 잘 알고 있고 오랜 기간 한 18년 이상 북한 외교관을 했던 김동수, 현재는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자문위원님 모시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상황과 현재 돌아가고 있는 전국, 그리고 북한 권력의 위기 어떻게 오나 이런 문제를 다뤄볼 텐데요. 이제 인사를 좀 먼저 소개를 하기 전에 양력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김동수 전 북한 외교관은 스위스, 노르웨이 주재 북한 대사관 3등 서기관을 1989년까지 했고요. 이후에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을 했습니다. 1998년까지 했습니다. 1998년에 망명을 해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을 2020년까지 약 6년간 하시다가 일본 와세다 대학 국제학부 초빙교수로 가셔서 1년 동안 가르치기도 하고 연구를 많이 하셨죠. 연구 작업을 와세대학에서 하셨고요. 이후에 다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으로 오셔서 자문연구위원을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을 맡고 계시고 통일부 개성공단 재단 감사를 맡고 계시고요.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했습니다. 자, 소개를 드립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 김동수 연구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오래전에 사실은 신문에서 중간중간에 우리 김동수 외교관님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오늘 직접 이렇게 뵙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저 역시 반갑고요. 또 이 중요한 우리 펜앤마이크 TV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예, 이 문제부터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예.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 2등 서기관 시절에 한국에 망명을 하셨는데요. 네. 로마 국제공항에 서울행 대한항공기를 통해 망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망명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계기로 망명을 하시게 됐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와서부터 공식 그때 기자회견을 했고, 예. 그때는 인천공항이 아니고 저 김포공항이었습니다. 제가 온 지도 포근화 됐습니다. 거의 30년이 다가오는데. 그러네요. 여러 번 기자회견 하면서 이유 망명 이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때 당시 고난의 행군 시기였고, 예. 북한 주민이 200~300만이 굶어 죽어 나가 자빠지는 이런 아주 위기 상황이었고, 내부적으로도 거의 이제 우리 엘리트 집단에서 그리고 상층부에서도 다 정권이 1~2년 더 버티기 힘들다. 그때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관에 온 많은 이제 그 고위 간부들, 장성태 부부장을 비롯해서 외무성 부부장들 또 당정 군에 있는 간부들이 와서 한결같이, 제가 98년도에 왔는데 황장엽 선생님이 97년도에 망명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한 10명 이상의 북한 외교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망명했는데 가장 큰 원인이 북한 정권이 이대로는 1~2년 못 버틴다. 그 간부들 자체가 다 밤자리에 이제 술 마시면서 그분들이 이제 거의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정치적인 이유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반발한 거는 이태리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제가 온 대사관이 4년 반 제가 근무하면서 매일같이 식량 구걸 외교를 하면서 거의 매년 1년에 50만 톤 이상의 무상 식량 지원을 받아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예.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굶어 죽는 이 여기에 이제 격분을 했습니다. 예. 이건 그때 당시 저뿐만 아니라 대사를 비롯해서 다른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들도 거의 같았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해 이렇게 50만 톤씩 국제사회가, 특히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더 많은 식량도 들어갔는데 왜 이 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걸 막지 못하느냐. 그리고 김정일을 비롯한 꼭대기에서는 다 뭘 하고 있냐. 그때부터 김정일을 위해서한 상층부, 네. 북한 인구 5,200만에서 하이스 클래스 한 20%, 지배계층들이 다 부정부패하고 타락하고 국가 재산을 외화를 다 탕진해 먹으면서 일반 백성들에게는
굶어 죽게까지 만들는 피와 땀을 빨아내고 노예 생활을 강요하면서 피와 빨아먹는 여기에 이제 반발하면서 제가 그런 내용의 말들을 저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들이 이제 노골적인 말 못하니까 술자리에서도 말하고 북한 대표단도 와서 말하고는 같이 그런 말들을 하고는 돌아가서 이제 그런 걸 국가보위부에 고자질한 겁니다. 김동수, 이동석이 간이 술자리에서 반동분자구만 이렇게 그렇게 됐겠네요. 그것도 그 정도 아니고 김정일 다 굶어 죽는데 김정일 동지는 뭐 하고 있냐? 예. 그러니까 마치 김정일한테 이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걸로 이제 그 국가보위부에 이제 저를 반동분자를 말씀한 대로 네. 고자질하고 그게 저한테 알려져 왔고 소환장에 왔고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그 원인이었고 그 외에 또 다른 우리 뭐 탈북한 분들이 또 자기 개인적인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 TV에서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 해서 그게 가장 큰 동기였고 제가 그때 탈북한 또 이후부터 많은 제 후배들이 태영호 지금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최근에 온 이일규 참사관이라든가 쿠바 제 후배들도 많이 선배 후배들이 많이 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지금 통일에 기여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북한 인권과 북한 주민들을 전 오해의 굴레에서 하루빨리 해방하기 위한 그런 그 활동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북한의 외무성에서 외교관 활동을 시작을 해서 특히나 외국에서 이제 스위스부터 시작해서 이탈리아까지 이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한 것만 15년. 그러면 이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모습을 다 봤을 텐데요. 그 시기에 마침 망명했던 시기는 망명이 북한의 대량하사는 대략 94년부터 통상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98년, 99년까지 한 뭐 4, 5년간 김일성이 죽은 94년부터 90년대 말까지를 보죠. 고난의 행군이 긴 기간 동안에 북한식으로 예. 이제 고난 행군, 예. 이 식량난과 대량하사가 있었던 그 시기. 그런데 외국에 있으면 평양에서 그 이제 정기적으로 소환을 합니까? 아니면 부정기적으로 소환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환을 하지 않습니까? 와서 뭐 사상 검증도 하고 업무 아마 검증도 하고 그럴 텐데 그때 그 시기에 들어갔을 때도 이미 북한에 직접 갔을 때 평양이나 평양 밖에 있는 이렇게 대량 아사의 사태를 직접 보거나 친척한테 직접 여러 얘기를 듣고 또 미국에 가서 추후에 그런 소식 정보를 확인하고 뭐 그런 과정을 실제 그 과정에 들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일성이 94년도에 이제 사망하고 북한이 대대적인 이제 고난의 행군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대북 제재가 상당히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북한의 저 비인간적인 북한 인권 이걸 가지고 국제 대사령을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단체들 국제기구들이 북한을 압박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데다가 인권 압박 또 동구권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90년대 초반 구소련이 붕괴되고 모국인 사회주의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붕괴되면서 북한이 완전히 외톨이 사회주의국가로 남는데 여기에 더해서 대한민국 노태우 정부 때 갔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 대한민국에서 북방 외교를 상당히 밀어붙였습니다. 그렇죠. 그 결과로 큰 성과를 이룩해 서 한중 수교가 맺어지고 한러 외교 관계 맺어지고 동시에 대한민국은 더 이상 유엔 가입을 미룰 수 없다 하고 유엔 단독 가입을 결정하고 들어갑니다. 이 국제적인 환경이 바로 90년대 초반인데 김일성이 죽는 94년도까지인데 김일성이도 아마 이런 재반 이런 환경들이 쇼크를 먹고 또 북한 내부에서 많은 아사자들이 굶어 죽는다는 걸 그때 뒤늦게 알게 되면서 격분하고 자기가 속한 데 대해서 아마 김정일한테 속한 거죠. 그때 당시는 거의 김정일이 유일적 독재 지도 체제를 강행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쇼크 먹고 죽은 여러 가지 뭐 심장마비 원인이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이거를 주도한 외무성에서 주도한 강석주 일부상이 김정일에게 보고해서 국제적인 대북 식량 지원을 받아내지 않으면은 현 단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폭동이 일어나고 세다가 일어날 수 있고 체제 유지가 몇 년 내 체제 유지가 붕괴된다.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도 외무성의 임무는 북미 회담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식량 지원을 받아내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내밀어야 되겠다. 여기에 더해서 북한 인권
공세를 막아야 되겠다. 김정일에게 보고하고 김정일이도 여기 이제 대찬성을 하면서 이 외무성이 주도하는 데서 식량 외교를 세계 식량계에 유엔 식량및 농업기구, 국제농업개발기금을 위주로 해서 식량 지원을 국제부터 유엔부터 받아내는데 이 본부들이 다 로마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 대표부를 몽땅 5명이 그때 근무했는데 대사로부터 서기관까지 다 소환하고 실질 담당자들을 외무성에서 5명을 다 국제당국제부 대표가 나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는 참사로부터 서기관까지 다 외무성에서 담당자들이 식량 담당자들이 나갔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외무성에서 세계식량계획하고 유엔식량및 농업기구 담당자였는데 나가서부터 처음으로 국제사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에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을 주십시오 하고 대사하고 제가 CNN하고 또 BBC,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등 서방 TV 언론들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온 세계에 대고 식량 구걸 외교를 첫 시작을 9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로부터 북한에 이제 100만, 200만이 굶어 죽기 시작하니까 이 내부 사료들을 어떻게 공개하는가 가지고 북한 외무성이 북한은 전반적인 국가적인 이런 범죄 국가이기 때문에 식량 지원을 받는다면 반드시 통계 자료도 내고 실태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당정군이 국가가 김정일의 특별 지시에 따라서 온 국가가 달라붙어서 통계 숫자를 포함한 이 사실들 다 왜곡해서 식량 지원을 받는데 유리하게 가공해서 공개하고 그 다음부터 정상적인 식량 지원에 들어가는데 거의 매해 한 500만 톤씩 50만 톤씩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년에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이벨리에이션 델리게이션 평가 대표단이라고 예. 현장 접근 모니터링 대표단을 데리고 이제 현지에서 대사하고 제가 50명 정도 데리고 들어갑니다 북한에. 네. 그때 매 1년에 2번씩 들어가면서 현지에 가서 그 참상을 저도 목격했는데 야,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그런 상경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북한이 너무 처참한 거는 가리고 어느 정도 식량 지원을 받는데 유리한 것만 보여줬는데 애들이 그 새벽에 이제 쭉 모니터 그 데리고 돌아가면서 그 인민반장 그다음 국가보위원 그다음 인민보안성 그 경찰들하고 같이 그 인민군대 병사들을 뒤에다가 달구지에다 가만히 싣고 가면서 매 집마다 들려서 노크하고 아침 새벽에 들어가 보면은요 온 가족이 떼죽음 당하는데 얼어서 굶어서 얼어 죽은 거 그리고 또 그중에는 부부가 신혼 부부가 죽었는데 애 하나가 발동동동 굴면서 그 추운 겨울에 뭐 말이 집이지 일제 때 지은 그 집에서 집에 이제 얼음 고드름이 다 둥둥 떠 있는 이런데 집에 둘이 죽었는데 떨어단 거기다 시커먼 종에다 유언장을 하나 또 걸어놓고 애만 울고 있는데 그 유언장 들여다 보니까.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만 만수무강하시면 저희들은 죽어도 원이 없습니다. 이 고난의 행군은 곧 승리로 끝납니다 하면서 이런 장군님의 안녕을 빕니다 하는 이런 유서를 남겨놓고 딱 죽은 그런 참상을 국제 모니터링 들어간 분들이 다 보고 울었습니다. 그거 보고. 이게 어느 21세기에 20세기에 이런 세상이 있느냐 하고 그리고 현지들 다 돌아보는데 이게 국제사회로 뭐가 문제였냐면 식량 지원을 우리가 분배 투명성과 실제로 굶어 죽는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몽땅 북한 꼭대기 지도층들이 다 이거 먼저 축내고 그리고 이제 군수공장 그리고 핵개발하는 이제 핵무기 공장이라든가 인민군대 그다음에 평양시 이런데 이게 식량 지원이 다 비밀리에 들어가고 실제 굶어 죽는 지방에 있는 이런 그 노동자 농민들한테는 10%도 가나마나한지 뭐 많이 나오는 게 지금 20% 같다고 이 탈북민들이 와서 증언하는데 제 생각에는 10%에서 20%도 채 못 가는 이런 참상이 벌어지고 심지어 이 식량 지원들이 다 이 간부들한테도 갈 뿐만 아니라 다 빼돌려 가지고 농림시장에서 외화를 팔고 거래하다 나니까 국제사회가 다시 떠들기 시작한 게 분배 모니터링, 현장 접근, 철저한 이거 없이는 식량 중단한다. 이게 또 국제사회에 몇 년 잘 되다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 이후부터 닫아매고 조금씩 식량 지원들이 진행되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한 민족으로서 북한 인민들이 이제 죽어가는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우리 국민들이 피 어린 이런 세금을 다 모아서 많은 식량 지원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거는 지난 시기에 보면 이런 현장 접근이 제대로 되지 않고 권력층들에만 가서
북한 정권 독재 체제를 더 유지하는 데만 기여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많이 지금 그 시작에서부터 북한 인도주의 지원, 의약품이라든가 또 기타 많은 그런 지원을 지금 북한에 주겠다고 호소하는데 지금 딱 잘라 막고 있는데 재반 정세 때문에 앞으로 저는 윤석열 정부에서도 과감하게 문을 열고 북한 인민들 8.15 독트린에 맞게 북한 인민들을 상대로 북한 인민들에게 고스란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그 고마운 마음이 이런 인도적 지원이 그대로 가다할 수 있는 대북 정책을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최근 현안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네. 예, 저희 앞서서 우리 김동수 박사님 여기 방송에 출연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 댓글 주셨는데 댓글이 올라가 버렸네요. 예, 김동수 박사님 같은 분들이 자주 나오시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댓글 많이 올려주시고요. 김동수 박사님께 중간에 혹시 질문하실 게 있으면 과거에 북한에서 있었던 권력투쟁 관련된 거든 주민들의 고난의 행군의 상황이든 여러 이야기들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또 중간에 보고 제가 보면 다시 질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행군 얘기하시느라 소리 작게 말씀. 소리를 좀 더 크게 해달라고. 그래요? 예, 조금 예. 마이크 가까이서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예, 훈이아님, 김독수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네. 예, 그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현안 문제는 이거죠. 북한 특수부대, 북한 군의 러시아 파병. 이 소식이 계속 연일 보도가 있습니다. 소식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국정원이 발표한 최초 한 1,500명의 폭풍 군단이 들어갔다. 그리고 10,000명 정도의 추가 파병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보도에서 시작해서 최근에는 파병 군인 가족들의 강제 이주가 진행되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이 파병 군인 가족들이 어떤 일을 일으킬까 우려하는 그 상황을 예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강제 이주가 진행했다. 이런 소식까지 여러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북한 군의 러시아 파병 이후에 북한 내부든 러시아에 들어간 군 소식 등 전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앵커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허 앵커님 말씀한 것처럼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견은 이게 상당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네. 이거를 우리 지금 언론들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 데 가서 간단히 이제 그 언급했는데 오늘 조금 우리 중요한 펜 마이크에 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 문제는 좀 깊이 있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크게 우리 김정은의 북한 파병을 다목적으로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왜 지금 현 시기에 김정은 시기에 와서 이 파병을 총알바지로 북한 군인들을 10,000명, 조금 있으면 10만 명 될 겁니다. 예. 왜 여기서 이제 막대한 통치자금 외화벌이가 되기 때문에 북한 병사들의 희생을 몸값 대가로 막대한 이제 푸틴으로부터 막대한 그 통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언론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잠깐이면 10만 명까지 이제 파견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보이는데 크게 첫째는 이제 말씀드린 통치자금입니다. 지난 7, 8년간 크게 잡아서는 10년간 혹독한 대북 제재가 북핵 문제로 인해서 대북 제재가 진행되어 왔고 여기에 코로나 코비드가 이제 19이 이게 또 몇 년 동안 지금 지속되면서 완전히 북한과 중국 국경이 차단되고 이게 또 최근에 와서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의 마찰로 숙적 관계까지 김정은이가 의논하는데 이로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지원이 차단되고 식량 지원을 비롯한 인민경제 지원이 차단되고 또 중국에는 많은 근로자들 이게 헤아릴 수 많은데 무조건 중국이 지금 다 철수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통치자금 외화벌이가 전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호재를 만난 것과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정은 통치자금이 완전 바닥났는데 당 중앙위원회 재정경리부 39실 38호 김정일 서기실에 직속된 이 이 자금이 완전히 돈줄이 차단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파병이라는 것은 완전히 호재를 만났는데
북한이 역대적으로 이제 많이 군사 부문에서 이제 국제사회와 교류가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아프리카 나라들 제가 이제 아프리카 나라에 오래전에 이제 유학할 때도 그때부터 70년대 말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 특히 80년대 중동에 있는 반미 국가들 테러 국가들 이라크 시리아 그다음에 이집트 그때 당시 그리고 이란 이런 데 많은 군사 대표단들과 군사 무기들을 무상원조 또는 군사 교관들을 보내서 그들을 이제 지원하는 이런 그 군사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군사 교관들은요, 특히 어떤 부류들이냐면 그 대통령궁을 지켜주는 특수부대 훈련 공간들, 그 다음에 뭐냐면 낙하, 특공대, 그리고 이제 항공, 육지, 바다 모든 특공 이런 훈련단들이 가서 훈련 지도를 주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도 공개했지만 저도 이제 이스라엘 모사드 초청으로 가서 시리아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타격한 시리아에 있는 핵 건설 갱도 북한이 건설해준 그걸 제가 증언했는데 현장에 직접 가서 보셨어요? 현장 아니고 비디오로 이제 증언했는데 비디오로? 이스라엘 가서 네. 거기도 이제 북한 고문들이 와서 북한 시리아의 핵 건설을 도와주는 갱도에서 그 자료들을 다 봤는데 그리고 더 깊이 넘어가서는 멀리 가서는 베트남 전쟁에도 공군 전투 조종사들을 많이 파견해 가지고 사실 베트남전 항공전은 미군 전투기와 북한 전투기 간의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 시기 진행해 오다가 이번에 같이 대량의 병사들을 파견한 그것도 특수부대를 파견한 것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원인은 통치자금, 외화를 벌써 들었는 체제 유지를 외화 벌일 수 있는 절호의 계우고 호재를 만났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미 동맹과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초기에 워싱턴 데비드 데클레레이션 선언을 발표하면서 한미 동맹이 굳건해지고 더군다나 여기서 한미가 북한의 핵 억지력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우리가 확장된 북핵 이 전략에 합의하고 북한을 핵으로 지금 억제하는 많은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 더 유사시 미군은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제 개입되는데 여기에 맞서서 김정은이가 이제 로북 군사동맹을 맺을 이런 목적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네.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푸틴이 이제 평양 방문했을 때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뭘 자꾸 강조하냐면 푸틴은 대수록이면 군사동맹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김정일은 이 회담에서 거의 북로 군사동맹이라고 한 5번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약도 박아였고 그러니까 이거를 한미동맹에 대칭되게 북로 군사동맹을 맺는 이런 계기로 삼자는 데가 확실한 파병이 목적이 있는데 자 봐라. 우리가 누구도 더 안 주는데 우리는 파병까지 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혈맹으로서 너희를 지켜줬다. 이걸로써 이제 북로 군사동맹을 이끌어내려고 하고 세 번째 목적은 우리 언론들에서도 많이 다루지만은 그 ICBM이라든가 SLBM이라든가 장거리 탄도미사일 기술, 핵 기술, 또 SLBM 잠수함 건립이라든가 이런 그 기술적 부분들을 많이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개발해 왔지만 아직 완전히 성공 단계는 이 위성 진입이라든가 이제 실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술을 다 받아내는데 이제 세 번째 목적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파병을 이제 보게 되면요. 허 앵커님께서도 TV를 전문가신가 많이 보셨는데 그 지금 12,000명이 들어가서 지금 한 16명이 탈영하고 한 6명이 죽은 걸로 이제 가장 이제 2, 3일 전에 보도된 것이 가장 최근 보도인데 이제 이게 어떤 부대냐면요. 제가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탈북민 속의 과학 공관들 장교들 이전에 북한에서 공관하던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자문을 받아 알아본 데 하면은 이게 11군단 폭풍군단이라는 게 이제 그 함경남도 지원군인가 어디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북한은 이 폭풍군단 외에 경보군단입니다. 각 또 군단들 13개 군단 중에 각 군단들의 또
뭐가 있냐면은 경보 사단들도 있는데 이 군단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임무가 한 번 더 유사시에 야밤에 이제 헬기를 타고 우리 적후 후방에 예, 대전, 대구, 부산, 심지어 제주도까지 야밤에 낙하를 타고 침투해서 완전히 특공대입니다. 내부를 뒤로 후방으로부터 교란시키는 이런 그 업무가 주 목적인데 전쟁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전선에서 싸우는 그 지상군과 다르게 후방에 침투시키는 그 특공대로 보면 됩니다. 네. 그런 특공대를 왜 파견했는데 물론 그 저 TV를 보니까 그 특공대라고 보기에는 애들이 너무 채소하고 키가 150대나만 하고 얼굴이 까마잡잡한 걸 보면은 참 북한 병사들이 좀 불쌍하고 저게 또 저렇게 끌려가서 저 총알 바지로 예? 김정은 푸틴이 개인이 총알 바지로 끌고 가서 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야 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는 밤새 울었는데 어쨌든 이 특공대라는 부대를 파견해 가서 그 목적을 실행하는 특공대이기 때문에 아마 저기 하면 이제 사신 결단할 겁니다. 그 북한 저 병사들이 떠날 때 다 서약서를 씁니다. 서약서를 쓰는데 여기서 우선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누구한테도 알리지 않고 두 번째 절대로 포로가 되면 안 된다. 또 그리고 자폭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조건 자살하라는 비밀 엄수를 위해서 이런 걸 다 서약서로 강요당하고 가기 때문에 저 중에 순진난만한 우리 진짜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또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죽은 다음에도 이거는 북한의 가족들한테 알려지지 않습니다. 북한이 제가 있을 때부터 해외 공간들에도 편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는 아사자 이런 소식들이 해외 공간에 있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들에게 전달되면 식량을 구걸 외교를 하든지 대외 활동에서 큰 지장을 받는다고 그 일상시 보내던 소신인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는데 이 특공대가 지금 러시아 파병되는 경우는 더 철저할 겁니다. 만약 이제 잡혀간다든가 저기서 죽게 되는 경우 돌아오는 그 가족들에게 오는 전하지는 그 문서는 뭐냐면은 당연히 이제 우리 NLL이든가 이 우리 저 군사분 개선에서 남한의 침략을 미군의 이 대북 이 저 공세 군사 작전을 이제 맞서다가 영렬하게 장군님과 조국을 해서 전사했다 하는 이런 전사자증하고 거기에 기껏해야 이제 이 파철로 만들어낸 이 동메달 같은 거, 영웅 메달 같은 거 하나씩 줘서 보낼 수 있는데 이게 정말 가슴 아픈 게 가서 개죽음을 당합니다. 이런 우리 북한의 저 젊은 저런 병사들이 또 이 아들 딸들이 저 북한 저 러시아 가서 러시아 병사들도 많은데 러시아도 다 그 군대 안 나가고 달아나는데 거기에 이제 총알 바지로 가서 죽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좀 생각하니까 밤잠도 오지 않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가 알건대는 국제사회에 있는 많은 이런 단체들이 비밀 단체들이 우크라이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들어가서 이 북한 병사들에게 호소를 한다고 합니다. 비밀내에.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서신도 보내고 USB도 보내서 개죽음을 당하지 말고 당신들 이 전장에서 물러나라. 그리고 당신들이 죽이는 사람은 바로 우크라이나의 무관 인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디 들어갈 거냐면 러시아가 딱 이미 강점한 것을 우크라이나가 되찾기 위해서 사생 결단하고 밀고 들어오는 여기 이제 파견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목숨을 바치지 말고 자유세계로 넘어오고 더 좋기는 대한민국으로 오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그 활동들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만약 그런 경우에 이게 김정은이 지금 현재로서의 호재는 악재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많습니다. 환경이. 그렇군요. 그러면요.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이렇게 마침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악재로 변할 상황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요. 어떻게 질문을 주셨냐면 레온님이 참전 북한군이 귀순할 수 있는 우리의 효과적인 대책을 듣고 싶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전선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휴전선을 보고 해서 우리도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악재로 어떻게 악재로 작용할지 부분도 좀 추가 설명해 주시죠. 그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정부로서도 강력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대규모 파병까지 하는 조건에서
이 전쟁에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문제를 좀 더 확장적으로 네. 이제 우선 전쟁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적으로도 많은 고심을 하는데 제 생각은 정부 노력과 함께 시민단체 대북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북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들은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가족들도 심지어 지금 지방으로 이제 집단 이주시킨다는 말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죽고 이게 비밀이 없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북한의 한류가 차가 넘치기 때문에 한류가 차가 넘치기 때문에 좀 이따 이제 적대적 국가론의 본질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한류가 차가 넘치고 북한 전 지역에 온 사회에 남한에 대한 실상이 다 알려지고 소식들이 금시금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파병에서 북한 병사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소식들이 바로 이제 전해질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타격을 받는 거지 충격을 받는 거지 그 부모들인데 죽은 병사들의 부모들인데 이들이 입을 통해서 원통이 터지고 사회에 이게 전파되면은 금방 온 북한 사회에 이 김정은을 비롯한 통치 권력층들이 이 비인간적인 만행에 대한 이게 폭로되는 게 가장 두렵고 이게 자칫하면은 지금 북한의 위기는 90년대 위기하고는 또 다릅니다. 북한에 있는 이 80% 2,500만 인구의 80% 인민을 우리가 대체 한 50% 보고 중간 계층을 한 30%를 보고 꼭대기 이제 하이스트 클래스를 한 20%를 보는데 네. 80%는 이미 고난의 행군을 겪고 30년이 지난 지금에서 사상의식적으로 다 변했습니다. 네. 그 심지어 그들이 우리 늘 말하는 것처럼 빨리 콱 전쟁이나 일어나라. 이대로 못 살겠다는 것은 노예로 못 살겠다는 거고 지금 빨리 우리를 좀 해방시켜 주시오 하는 게 그들이 통일 바람인데 이 20%가 최근에 이일규 참사관이 와서 폭로하고 많은 외교관들이 또 지금 서너 명 또 왔습니다. 아, 지금. 근래에 또 왔습니다. 근래에 또 들어왔는데 좀 있으면 네. 공개되겠지만 네. 이런 분들이 증언하는 데에 따르면은 20%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있을 때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사상의식적으로 많이 변했지만 실질적으로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장성택 처형 이후 또 모든 간부들에게 20% 간부들에게 인민들이 굶어 죽는 이 원인이 이놈의 간부들이 다 부정부패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굶어 죽고 이 내 인민을 위한 내 시책을 관철 안에서 너희들 굶어 죽는다고 하나씩 끌어내가지고 총살시킵니다. 공개 총살. 네.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20%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사상 문화적으로 완전히 의지 이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지금 샌드위치가 된 상황에서 앞으로 이 파병이 악재로 파병의 이 소문이 악재로 되고 이 더 많은 희생자가 나게 되면은 북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많은 대북 인권 단체들이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에 이 사실을 알려야 되고 또 파병을 막아야 되고 북한의 귀중한 아들 딸들을 우리가 전장통에서 총알바지가 되지 말고 구출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북한 즉 파병이 몰고 올 북한 내부에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 앞서 얘기했던 통치자금이라든가 뭐 군사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파병의 목적 의도를 가지고 하지만 파병된 군인들이 일부는 다시 돌아올 거고 그것이 몰아올 그리고 또 다른 군인들이 가서 10만 명까지 가게 될 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 참여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 파장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지금 변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까 20% 정도라고 했나요? 네. 그 상당히 상위. 사상적 그러니까 북한 권력층 김정은에 충성하는 것들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기반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사실은 지금 왜 폭발이 안 됐을 뿐이지 동요하고 있는 상황은 잠재돼 있군요. 잠재되어 있고요. 예. 최근 어느 정도냐면 최근에 한 북한 엘리트의 증언에 의하면은 북한이 20%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하루에 시작된 게 아니고 네. 90년대 고난 행군 시대가 있을 때부터 사상의식이 변하고 무너져가기 시작하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 지금 그 최근에 온 간부들이 증언에 따르면은 고위 간부들 속에서 저마다 장자는 안 맞겠다. 그리고 예, 왜냐하면 모든 걸 뒤집어 써야 되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10만 불에서 50만 불에 해당하는 비자금 만들기 운동이 거의 지금 10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김정은이도 아는 사실이고 여러 번 가택 수색까지 해서 이걸 또 다 몰수하고
그 목적이 뭐냐면은 일단 유사시에 북한 내부의 국변 사태가 터지면은 무조건 해외로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도망가자면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 지금 비자금 만드는데 저들도 20% 하이스트 클래스가 상위 20%가 최고 룰링 클래스 독재 권력층에서 아는 것이 뭐냐면 저게 남아시면은 80% 이상의 북한 인민들한테 매맞아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상상을 이제 초월하는 이제 국변 사태가 오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겁니다. 저 피바다가 이뤄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가 됐습니까? 감옥에 정치범수용에서 끌려가 또 먹을 권리도 잃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고 그 연결되는 가족 친척들이 얼마나 됩니까? 90년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고난의 행군 시기가 시작되면서 김정일 당시 김정일이가 5대 권력기관에 특별 소환을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친필 지시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여기 이제 보면 조선노동당, 국가정치보위부, 인민무력부, 인민보안성, 외무성까지 모든 5대 권력기관들의 친필 최고사령관 친필 지시를 내려보는데 그거를 제가 그대로 코테이션해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제가 91년부터 94년까지 외무성에 유엔국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도 참가하고 다 접수하고 결의대회도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코테이션에서 말씀드리면은 자 봐라. 구소련이 붕괴되고 동구권 사회주의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이 외부로부터의 서방 세계로부터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지 못한 거다. 알바니아를 보라. 알바니아까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제재 압박을 동시에 받으면서 지금까지 40년을 끄떡없이 버텨오는 것이 외부로부터 사상문화를 제대로 차단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나는 인민군대와 함께 우리 제도를 지켜가겠으니까 성군 정치를 발표하면서 선포하면서 총대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인민의 교수도에 제일 먼저 올라와서 처형될 겁니다. 이거를 아예 특별 최고사령관 지시로 이제 5대 권력기관들을 하달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30년 넘어 지났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90년대 태어난 고난의 행군 시기 장마당 세대들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마당 노래를 들으면서 태어난 그 세대 MZ 세대들이 지금 북한에서는 노동당보다 장마당이 더 세다고 하는데 30년 동안 지나면서 그 세대들이 지금 북한의 전 지역에 사회 분야, 군대 분야 모든 온 사회에 이제 퍼져나가고 군대 같은 경우는 더합니다. 다 지금 중대장까지 지휘관으로 지금 퍼져나가는데 이 MZ 세대들의 사상의식은 거의 뭐 마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출생 시기부터 지금까지 3, 40년 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우월성에 관한 이런 많은 그런 소식들을 접하고 K-팝과 한류 문화가 북한에 넘쳐나면서 그들한테는 우리 대한민국이 희망이 등대로 지금 보이고 북한에는 모든 이런 독재 이런 그 정책들과 탄압들에 조직적으로 항거하지는 못하지만 개개인들 모든 이 머리에는 사상문화적으로 완전히 붕괴됐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아킬레스고 최근에 김정은 정권이 발표한 적대적 두 국가론도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언론들에서 많이 북한이 적대적 두 개 국가론에 대해서 평론하고 있는데 그분들 말씀도 다 옳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두 가지만 이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북한을 완전히 감옥으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지난 70, 80년 이제 우리 내년도에 강복 80년을 맞는데 지난 80년간 한국과 북한의 대결에서 한국은 대승리를 일으켰습니다. 80년대 말에 이미 북한은 사상 이념적으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대한민국의 사상 이념적으로 굴복했고 그 대표적인 사례들이 남한에는 많은 주사파들이 또 NL파들이 북한의 현실을 보면서 주체사상에 속았다고 다 전향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100만 200만이 굶어 죽으면서 북한이 거지나라가 되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무릎 꿇고 두 손 내밀며 식량 구걸을 하고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에 와서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원칙적인 대북 정책을 펴면서 대표적으로 이제 통일 독트린인데 통일 독트린의 핵심이 뭡니까?
337인데 여기서 핵심이 가장 중요한 게 북한 인민을 주체로 보고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인민을 노예로 만드는 북한 정권을 주체가 아니라 북한 인민 80% 이상의 북한 인민을 주체로 보고 북한 인민이 인권과 북한 인민이 삶의 권리를 찾아주자.